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주민 주도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은 저희 같은 업체는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쭉 추진해 오시고 뒤에서 많이 이제 노력하신 5구역 구역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5구역장 윤정희입니다. 모아타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생각하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추천을 해서 저도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와서 여러분들 하시는, 여기 위원님들 하시는 걸 보고 봉사 정신이 너무 진짜 투철하셔가지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도. 제가 공항동에 36년 살았습니다. 여기 사업체를 가지고 제가 운영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여기서 다 키우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여기 공항동 주민들 덕분입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동의서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동네는 이주단지라는 그런 동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벗어나서 강서구에서 제일 좋은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항동으로 새로 거듭나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 개발 계획이 너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공항동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공항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 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시니까, 이 감정으로 다 오시죠? 네, 진짜 노력 많이, 비가 오나 주말에도 오셔서 막 이렇게 가운 입고 다니시면 하셨고. 자, 근데 어느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 사실은 이분 때문에 이게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는데, 통합추진위원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3구역 구역장을 또 맡고 계시거든요. 우리 백예수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우리 오구역장님이 너무 순수하시고 다 아시죠? 이 동네에서 정말 터줏대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영업도 열심히 하셨고 또 통장까지 보시고, 근데 정말 어느 날 너무 성실한 분이시길래 저희가 억지로 모셔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5구역이 발전하고 우리 모아타운이 성공하려면 저렇게 진실하신 분이 이 구역을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억지로 모시고 와서 지금 직장 다니면서도 퇴근하면 꼭 여기가 다시 출근지가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면은 낮밤 없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많이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통합위원장이다, 3구역장이다 해도 저분같이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들 5구역 정말 좋은 동네잖아요. 좋은 동네니까 좋은 구역장님 만나셨으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역장님이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을 대신 전해드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일을 한 지도요, 우리가 모아타운 선정된 지도 이제 딱 3년이에요. 3년인데 그 3년이라는 세월 속에 저도 주름살도 많이 늘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들은 다른 지역에서 주민 제안으로라도 모아타운에 입성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 모아타운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렇게 키라이색 같은 정비사하고 또 같이 손 맞추고 마음 맞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민님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성공은 딴 게 아니에요.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변화가 오고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합 설립이 돼야지만이 여러 관계 기관이라든가 우리의 이제 뒷배경인 서울시라든가 강서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다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서 저희가 조합 설립에 지금부터 반제자 목숨 걸고 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5구역 설명인데 많이 들으시고 주변에 전파해 주세요. 어떤 분은 잘못 알고 오셔갖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키라에셋이 아파트를 짓고 우리 조합 추진위원들이 나서갖고 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 안 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 배경에는 서울시나 강서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도움도 받아가면서 왔다는 거를 우리 주민님들이 아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하루빨리 저희가 조합 설립이 되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지금은요. 막 열어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담금도 줄여줄게 뭐 할게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조합 설립이 안 되면요. 한 가지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합 설립이 되면은 어떤 법인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서 요구할 수 있어 분담금 줄일 수 있게 모두 해달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런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도와주시고 옆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제가 너무 장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오늘요 저희들 이렇게 사업 설명회 한다. 이래서 5구역까지. 근데 이 정치인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최진혁 우리 현 서울시 의원께서 주택공간위원으로서 저희가 모아타운에 선정되는데 큰 힘을 보태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철규 여기 구의원, 현역 구의원은 그 구의원이 되시기 전서부터 관심을 갖고 저희 평화빌라 55-327번지에서 이 모아타운 되기 전에 가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꿈을 꿨지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장상기 지금 현재 강서구 정책기획관님께서 저희들한테 모아타운이라는 이런 선물을 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감사한 건요. 우리 진성준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그분의 심정은요. 공항동 주민이 잘 사는 거와 그 다음에 공항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체에서 최고 가는 구가 되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담까지 해서 문자로 주셨습니다. 만나시면 감사하시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요. 만나시면 감사하시고 우리가 아무쪼록 성공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사무실 많이 와주시고요. 막 여러분들이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막 그랬는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중에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오늘 발표할 자료를 저희가 만들지 못해 주민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도움을 주신 분들 잠깐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모형 건축에서 이제 설계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키라이셋에서 사업성 분석, 그다음 종전평가 관련된 것도 먼저 우리 키라이셋의 전원재 회장님이십니다. 모형 건축의 개정민 상무님이십니다. 감정평가 제일감정의 박정호 이사님이십니다. 어려운 자리 말자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해도 됩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렸던 주식회사 무형건축의 개정민 상무입니다. 오늘은 5구역 설명회죠. 5구역 설명회인데 먼저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에 대한 전체 구역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5구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7일 날 저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 도면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아타운 구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체 구역의 경계 범위고요. 저희 경계 범위 안에 지금 보시면 총 5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A1이라고 된 게 1구역이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5개의 구역이 이제 모아서 지금 모아타운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제 하얀색으로 지금 색깔이 안 칠해진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원래는 6구역이 돼야 되는 건데 현재 이제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못해서 여기 시기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여기도 이제 6구역으로 모아타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역 그 범위 안에는 지금 들어온 거고 세부적인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제 6구역으로 이렇게 편입돼서 들어올 겁니다. 네, 이 관리계획고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진행됐던 내용하고 실제 지금 이제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고시된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나중에 건축계획을 할 때 이 하얀색 부분이 도로인데 이 도로를 우리가 가로라고 또 부르거든요.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상위 도시계획에서 나중에 이쪽에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이쪽 부분에는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주민 커뮤니티 시설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쪽 가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하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구역에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점점점점 돼서 이렇게 위에 송정역 이렇게 가는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 사람들이 보행을 할 때 이런 보행에 대한 연속성을 주어서 송정역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보행로를 단지 안에 내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는 공공보행 통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구역하고 5구역에 보면은 기존의 3구역에는 뭐 어떤 표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확정된 부분에 보면 3구역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공공공지를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공공지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을 위한 공지라고 해서 공공공지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시설을 배치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안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되시고 인허가 진행하실 때 시하고 협의하면서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배치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공지에 이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광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광장 아니면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다시 뭐 공원이나 이런 걸로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을 위한 공지로 지금은 이렇게 놔둬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5구역에 보면은 색깔이 보라색이랑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었죠. 보라색 부분이 밑으로 내려왔고 초록색은 이제 도로면의 면에서 띠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은 어린이 노유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제 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채납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 주변에 지금 보시면 다 저층 주택들이 밀집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도로도 지금 굉장히 좁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도 생기고 뭐 차량 통행하는데도 어렵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건물이 이제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새롭게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계획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만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도로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기반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해서 좀 좋게 만드는 거예요. 도로가 좁으면 넓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 모아타운 전체 구역으로 묶어서 도로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의 구역만 개별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여기만 넓혔어요. 근데 여기 기존에 있던 도로들은 좁다가 여기만 넓어져요. 그 도로 의미가 없죠.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그런 도로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넓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반 시설들을 같이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로 말고도 안에 보면은 이제 녹지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런 노유자 시설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이 전체 구역 안에 이제 그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반 시설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안에 이제 국공유지 안에 기존에 도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도로들이 있으면 그런 면적만큼들을 또 우리가 내어줘야 돼. 그대로 이렇게 다시 또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도로가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15m 도로 신설도로 예정이라고 해서 도로가 개설될 거를 예정으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쭉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도로를 폐도를 하고 4구역을 이렇게 묶으면 좀 좋겠지만,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뭐 폐도하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대신에, 고지가 어떻게 났냐면, 도로는 놔두되, 이 4구역은 그대로 이렇게 4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지하 부분에서는 같이 한 단지가 쓸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진행 상황은 관리계획 수립이 됐잖아요. 고시가 났어요.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아타운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계획적으로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들 지금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토지이용 계획이 나왔잖아요. 도로는 어떻게 내고 구역은 어떻게 나누고 그 안에 기반 시설들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계획들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제 사업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 여러분들이 동의서 내고 조합 설립이 되셔야 법적으로 이제 공식력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빨리 하셔야 되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단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거 아니거든요. 건축법에 따른 그 건축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업성을 올릴 수 있게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성 또 올리려고 그러면 용적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물론 일부는 그래서 기부 체납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들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합 설립하고 이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시는 게 이제 이런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속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아타운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사항이에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어떻게 완화를 해주냐면, 일단은 종상향을 한번 해줍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냥 용적률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부 체납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지금 300% 용적률을 다 찾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300%에 대한 용적률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비 기반 시설들 아까 보셨죠. 그 뭐 어린이 노유자 시설도 있었고 공공공지도 있었고 녹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도 확보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적이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지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용적률을 300%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대상지 현황에서 이제 5구역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5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높이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제 그 공항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고도에 대한 높이 제한이 있어요. 항공기가 이제 이착륙하는 부분 때문에
높이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해발 고도로 57.86m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해발 고도라고 하는 거는 해수면의 기준을 0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57.86m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저희 그 구역 안에 층수를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보면 대략 한 15층에서 뭐 16층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옆에 지금 마곡지구도 보면 16층 이렇게 되잖아요. 높이는 지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완화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하면 또 그 완화에 맞게끔 또 이렇게 변경해가면 사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높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뭐 문제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사업성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용적 얘기했잖아요. 이 용적률이 중요한데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우리 300%까지 찾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높이가 좀 완화됐다고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용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높이 짓느냐, 이제 낮게 짓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주거 환경은 조금 더 쾌적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건물 동수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을 좌지우지하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전체 1구역부터 5구역까지에 대한 이제 배치도고요. 전체 모아타운이 이제 개발이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요 그 배치도는 확정된 배치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고, 아까 관리계획고시에서 나왔던 그런 세부적인 규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들이 설립이 되고 나시면 이제 조합에서 이제 인허가도 진행하시면 사업을 이제 진행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조합원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평형대에 대한 의견도 들으실 수 있고, 뭐 어떤 시설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좀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약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는 아마 계속 바뀌어 나가실 거예요. 협의하면서 이렇게 바꿔 나가실 거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 5개 구역이 이제 전체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세대수가 지금 보시면 한 1865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역 하나에 대한 그 세대수는 뭐 300세대 뭐 이렇게 그 내외인데, 그렇게 되면 그 작은 단지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만 개발하면. 근데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묶어놓게 되면 대규모 단지에 대한 그런 시너지를 보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한 단지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재산에 대한 가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5구역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거동의 개수는 6개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 세대수는 426세대예요. 근데 이 462세대에서 임대 부분이 89세대이고, 그리고 분양 부분에 대한 세대수가 337세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대수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이 평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른데, 지금은 사실은 몇 평형대, 뭐 24평형, 뭐 32평형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지금은 이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 84제곱미터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바꾸실 수 있어요. 조합원들이 나는 조금 더 작은 것들이 필요해 라고 하면 작은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큰 평형을 선호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또 그때 바꿔서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예시적인 부분이고, 현재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300%를 우리가 찾았다. 6개 동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전용 면적, 분양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마지막 설명이니까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파트 나중에 이제 분양받고 하실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공동주택은 면적을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 면적하고 가로에 놓고선 분양 면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분양 면적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34평이니 24평이니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 면적 안에는 면적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용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줬잖아요. 뭐 4구, 뭐 5구, 84 이렇게 했던 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럼 이 전용 면적의 의미는 뭐냐? 예전 아파트는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벽체가 있으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심선인데 벽체의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냈었거든요. 옛날 아파트들은. 그런데 지금은 면적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중심선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벽체의 안쪽 부분으로 면적을 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벽체 안쪽으로 면적.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벽체 중심에는 벽체 두께만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쓰는 면적만 계산해 이 얘기예요. 실제 내가 쓰는 면적만. 그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리고 예전의 아파트들은 이런 PD, 파이프 덕트나 이런 설비 공간들에 대한 면적들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면적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 그래서 실제로 쓰는 면적만 계산해 라고 얘기하는 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것도 벽체 안쪽으로만. 그래서 이게 전용 면적이고 예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대한 평면이거든요. 이게 분양 면적으로 하면 34평 아파트의 평면이에요. 면적을 어떻게 내냐? 이렇게 바깥에 노란색으로 해서 실제 내가 쓰는 벽체 안쪽에 대한 면적으로만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 전용 면적이 있고 아까 이제 공유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 이 공유 면적은 뭘까요? 공유 면적은 이거예요.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이거 공동으로 쓰는 면적이잖아요. 이 공유 면적의 일부가 이제 일로 들어오겠죠. 만약에 두 세대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면적을 반반씩 나눠갔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공유 면적을 더합니다. 그걸 더하게 되면 이제 분양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용 면적, 그러니까 분양 면적이 80 이제 아니다. 34평짜리가 있고요. 36평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36평짜리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은 똑같이 84제곱미터예요. 84제곱미터. 근데 어떤 거는 34평이고 어떤 거는 36평이에요. 근데 36평이라 그러면 2평만큼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거잖아요. 36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큰 거예요? 그건 뭐가 큰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면적이 클까요? 아니죠. 이게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늘어나서 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설명한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D를 만든 걸로.
다음 이어서 오늘 그 팜플렛 다 받으셨죠? 5구역 그 사업성 관련돼서 키라에셋의 전원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키라에셋의 전원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나눠드린 저 리플렛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수치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해하시기가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고, 또 과연 이게 이걸 계산한 근거가 있는가,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를 좀 궁금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거고 이게 거의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에 있는 거하고 이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이 매치가 되니까요. 이것도 좀 보시고 이 스크린도 보시고 그러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5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공항동 모아타운이고요. 여러분 5구역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구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 모아타운 전체가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바로 여기가 여러분 동네고요. 공항동 모아타운이고요. 이 옆에 거대한 마곡지구가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개발이 돼서 이 마곡지구가 서울 전체로 볼 때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아파트 값도 예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속된 표현으로 굉장히 뜬 마곡지구하고 여러분들 동네는 딱 붙어 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지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네도 마곡만큼은 최소한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마곡지구는 잘 개발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동네는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옛날 이 공항동의 면모를 그냥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보다 지금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를 여러분들이 동의서 잘 내시고 조합 만들어서 후딱 이걸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이 마곡지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더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다. 왜냐하면은 새로 개발한 신축 단지일수록 요새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한 10년도 되고 7, 8년 된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좀 다양하지만 어쨌든 여기보다 여러분들의 단지가 앞으로 7, 8년에 입주한다면 거의 20년 새로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이상으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비싸질 거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여러분 땅을 다 부수고 여기다가 신축된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든지 비싼 아파트 단지가 돼야 여러분들의 재산이 느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껏 똑같은 건축비를, 요새 건축비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서 새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이게 상당히 비싼 아파트 단지가 돼서 그 분양금이 우리한테 비싼 금액이 아주 높은 금액의 분양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재산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곡지구가 여러분들 개발된 것이 여러분 동네는 어떻게 보면 아주 행운이고, 이게 잘하면은 여기 이상으로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방환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방환 뉴타운이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다 쪼개졌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아시다시피 5구역이고요. 5구역은 지금 GS건설이 시공사로 들어와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여기 아파트 단지 5구역이 마곡지구하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이름 자체를 마곡 자이더 블러썸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곡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례율은 뭐냐면은 이 법의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동네의 현재 재산,
현재 재산분지 미래 재산의 비율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보면은 대략 여러분들 그 5구역 전체에 계신 분들의 한 200명 되죠. 그분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한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재산은 1,100억 원인데 여기다가 다 부수고 새 아파트 단지를 지면 이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될 거냐? 한 3,459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된다. 근데 그걸 지으려면 한 2천억이 든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1,300억에서 한 1,800억 정도의 네트 자금이 네트 순 자금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은 한 161%, 120%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만 하여튼 1,113억이 1,300억에서부터 1,800억까지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120%에서 161%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했냐면은 여기 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약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네에 다 부수고 신축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게 평당 얼마짜리 아파트 단지가 될까?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평당 5천만 원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계산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시가가 새로 진 아파트 시가가 평당 한 4,300만 원이라고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거기다가 일반 분양 평당가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가보다 조금 낮춰서 분양하라고 합니다. 너무 높여서 분양하면 그 동네 집값이 오르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분 조금 낮춰서 분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제 계산도 4,300만 원인데 그거를 한 3,859만 원에 평당 파는 걸로 일반인들한테요. 그렇게 평당 파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그럼 얼마로, 조합원한테는 얼마로 팔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보통은 이제 일반 분양분보다는 조합원들에게는 좀 싸게 팝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성공을 해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서 이윤이 굉장히 이익이 날 것 같다. 그럼 조합원이 그만큼 좀 더 일반 분양분보다 많이 싸게 갖고 오고요. 이게 굉장히 빠듯하다. 그럼 빠듯하면은 약간만 싸게 갖고 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너무 싸게 갖고 오면은 건축비 줄 돈이 모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 10%, 20% 싸게 갖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총회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럴 때 그게 너무 싸게 갖고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제일 반대를 하겠습니까? 시공사가 반대를 하죠. 자기네 건축비를 남겨놔야 되는데 조합원이 먼저 싸게 그걸 너무 갖고 가버리면은 나중에 건축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나중에 계산을 해서 한 2년 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계산을 해서 많이 남을 것 같다 누가 보더라도 그럼 시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싸게 많이 싸게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오케이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엄청난 돈을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싸게 갖고 올 수 있느냐 우리 조합원의 입장에서 그거를 계산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빨간 글씨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별로 안 남는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하고 똑같이 우리 조합원도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서 시공사가 뭐 아각대고 이래서 그냥 일반 분양가하고 똑같이 갖고 온다. 이랬을 때에는 조합원도 분양금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매출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그 판 대금으로 이 엄청난 건축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판매 대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조합원의 판 대금하고 일반인의 판 대금, 즉 일반 분양금 그리고 조합원 분양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금은 가능한 한 그때 시세에 맞게 비싸게 파는 건데 조합원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비례율이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데요.
하여튼 조합원도 비싸게 일반 분양가하고 똑같이 비싸게 3,859만 원으로 갖고 온다. 그랬을 때 매출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한 3,800억, 여기 보시면 3,900억이 됩니다. 즉 조합원가를 일반가하고 똑같이 비싸게 조합원이 갖고 올 때 조합원 분양금이 높아져서 총 매출은 3,913만 원, 3,913억이 됩니다. 그래서 3,913억에서 2,100억 비용을 빼면은 나머지 우리한테 순 떨어지는 게 1,800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익이 1,100억 분지 1,800억. 그래서 161%, 61%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5구역은 61%가 남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짜리 갖고 계신 분은 한 16억으로 재산이 증가하는 거고 4억을 갖고 계신 분은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24, 한 6억 4천이 재산이 6억 4천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그런데 근데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하고 똑같이 갖고 오면 매출 수치가 높아져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걸 딱 보면 61%가 남으니까 이거는 조합원이 그만큼 많이 싸게 갖고 와도 이익률이 제법 나겠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이 61%가 나니까 우리가 비싸게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갖고 올 때 아니라 굉장히 싸게 갖고 오겠다. 이거를 한 10% 싸게 갖고 올 때 계산해보고 20% 싸게 갖고 올 때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30% 정도 싸게 갖고 올 때가 한 3천만 원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갖고 올 때의 이익률이 120%가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으로 갖고 오면은 4,300만 원짜리를 일반인한테는 3,859만 원으로 분양하고 우리는 조금씩 낮춰서 이렇게 해볼까? 3,600만 원으로 갖고 오면 조금 싸게 갖고 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 3,400만 원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쫙 계산을 해서 3천만 원 정도로 아주 싸게 갖고 와도 21%가 남네 뭐.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시공사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 싸게 갖고 올 수도 있고 20% 싸게 갖고 올 수도 있는데 30%를 무려 싸게 갖고 와서 70% 가격으로 갖고 와도 20%가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공비 주고도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익을 갖고 오겠다. 이만큼을 이렇게 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양을 할 때 신축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조합원 분양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고 분양계약서 다 쓰고 그리고 1, 2년 후에 일반인한테 남는 거를 분양하고 우선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조합원 분양을 할 때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계산을 해서 시공사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일반인한테는 우리가 3,900만 원에 팔고 시세는 한 4,300만 원 되더라도 우리는 3천만 원까지 갖고 와도 20% 정도 남으니까 니네 건축비 뛸 염려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총회를 열어서 전 조합원이 결정을 해서 3천만 원에 우리는 싸게 갖고 오는 걸로 하겠다. 그럴 때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럼 시공사가 뭐라고 그럴 거고 이게 정말 120% 정말 남겠네고 뭐 우리 시공비 충분히 뽑을 수 있겠네. 이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남게끔까지 이걸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시가 4,300만 원짜리를 일반 분양을 한 3,900만 원 할 때 우리는 3천만 원으로 갖고 올 수 있다. 그 정도 이 동네에는 사업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시가가 평당 4,3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30평 아파트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면은 3, 42, 3, 3, 13억이죠. 그러니까 30평 아파트가 시가가 한 13억짜리입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누가 신청을 한다면 그거를 갖고 올 때 조합원은 339, 9억으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13억짜리를.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4억이 남는 거죠. 30평 기준으로 할 때.
사람마다 어떤 분은 25평을 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30평 평균으로 계산을 할 때는 4,300만 원이니까 30평 3, 40이 13. 그래서 13억짜리를 3, 3, 9, 9억에 갖고 온다. 여기서 벌써 4억이 남고 들어간다. 4억 이익을 먼저 우리가 갖고 온다. 그래서 이익을 선취한다. 조합원의 특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억을 먼저 우리가 이익을 갖고 싸게 갖고 왔는데 그 후 1, 2년 후에 일반 분양을 해서 다 정산을 해봐도 또 남더라 이겁니다. 20%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가 또 남는다. 그러니까 시공사도 행복하고 뭐 뛸 염려 없고 시공비. 우리도 이거 4억을 이익을 취한 다음에 또 20% 이익을 취하고 엄청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신축주택이 정말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평당 한 뭐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4,300만 원짜리가 될 거다 시가 이렇게 허황되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허황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도 다 인생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아파트 많이 보아셨으니까 이게 우리 동네 아파트를 새로 지면 평당 얼마짜리가 될까를 대략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변의 아파트 값을 이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 동네하고 가장 붙어있는 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평당 4,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평당 4,600만 원. 이게 5년 된 겁니다. 7년 된 거죠. 7, 8년. 2017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한 8년쯤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는 이제 새 아파트죠. 그리고 앞으로 7, 8년 후에 입주한다면 이 아파트보다 한 15년 더 신축 아파트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비싸면 비쌌지 바로 붙어있는 이거보다 낮을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최소한 4,600은 될 텐데 그거를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4,288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일반 분양가를 그거보다 더 싸게 평당 3,800만 원으로 일반인한테 분양한다고 보고 계산하고 또 여러분들은 3천만 원으로 이걸 싸게 갖고 오는 걸로 계산을 해도 그래도 나중에 정산하면 20%가 또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허황된 게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5천이 넘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5천만 원 이상을 갈 거다. 여러분 동네에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니까. 13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25평형이 제일 비쌉니다. 거기 34평형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25평이 제일 비싼데 인기여서 이거는 평당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재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를 할까를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로. 제가 이렇게 구역별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체 우리 공항동 모아타운을 상대로 그때 한 100몇십 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2년 전에 정확히 저희 회사가 이 일을 한 지 여러분 동네에서 일을 한 지 한 2년 2개월쯤 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2년 전에 이런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여기 이 힐스테이트 13단지가 3,9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3,900만 원.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비슷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때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준이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서 상당히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게 모아타운으로 재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1년 후에 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4,3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제가 더 기쁜 목소리로 그때 여러분 1년 만에 지금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1년 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파트 값도 오르고 그래서 사업성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기쁜 목소리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더한 겁니다. 1년이 또 지났는데 4,600만 원이 됐다. 계속 여기서 3,900에서 4,300, 4,600 이렇게 오르고 이거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여기 신축 아파트를 단지를 줬을 때 그게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산은 더 늘어나는 건데 이 추세가 이렇습니다. 뭐 옆에도 그렇습니다. 옆에 여기 3,900, 4,200, 4,700, 3,500, 3,900, 4,200. 근데 여기 보십시오. 조금 위지만 어쨌든 총 30년 된 아파트, 1,000세대인데요. 930세대인데도 이거는 2년 전에 2,600, 1년 전에도 2,600. 그리고 뭐 최근에 100만 원 올라서 2,700.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다시피 오래된 아파트는 값도 안 오르고 값도 새 아파트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빨리 신축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글로 옮겨 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그 팜플렛 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인별로 그 소유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달라지니까요. 우선 4억 원 정도 빌라 소유자분들이 그 근처에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원 빌라 소유자가 한 22평형 아파트를 신청할 때 과연 어떻게 재산이 증가할까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평 아파트 시가는 아까 4,300만 원이 시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평균 계산해 보면 한 9억 4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70%로 싸게 여러분들 조합원의 특권에 의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97이 63, 6억 6천으로 이걸 싸게 갖고 올 수 있다. 근데 내가 투자한 원본은 4억 원 빌라인데 이 4억 원 빌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싸게 갖고 오고도 나중에 정산받을 때 20%가 또 남는다. 그러니까 4억이 20%가 남으면 4억 8천으로 증가를 한다. 내 권리가. 그래서 9억 4천짜리 아파트를 6억 6천에 갖고 올 수 있는데 내 권리 4억이 4억 8천으로 돼서 그 차이가 1억 8천이다. 그러니까 1억 8천만 더 내면 4억짜리 빌라 소유자가 9억 4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이 되고 그래서 조합원의 특혜에 의해서 일단 3억이 거의 남습니다. 2.8억. 9억 4천짜리를 6억 6천에 갖고 오니까 2억 8천이 일단 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반 분양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할 때 이게 또 남는다. 그래서 다 합쳐서 한 3억 6천이, 이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3억 6천이 남는다. 그래서 재산 증가는 4억에서 내 재산이 한 7억 6천이 된다. 3억 6천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익률은 거의 91%다. 그러니까 더블이 된다, 거의. 내 재산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분들의 경우에 한 11억 정도 되는 단독을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가액이 상당하니까 아주 쾌적한 34평짜리를 신청하신다고 보면은 34평의 시가는 한 15억 정도 되고요. 14억 5천짜리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14억 5천짜리를 70%로 싸게 갖고 오니까 10억 5천에 싸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4억이 남는 겁니다. 14억 5천을 15억 5천에 갖고 오니까요. 그래서 4억이 일단 남고 나중에 일반 분양하고 다 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또 20%가 남으니까 내 11억 원 자본이 투자한 자본이 13억 원이 되고 거기서 2억 3천 남고 그래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다 합치면 6억 3천이 전체가 남아서 내 재산 11억이 16억 5천으로 된다. 그래서 6억 3천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되겠고요.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데 내 거는 뭐 한 4억 5천이다. 그럼 여기다가 비례율 내서 4 대신에 4.5를 곱해서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11억 단독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6억 갖고 계신 분은 2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타운의 특징이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하나밖에 분양권을 안 줍니다. 아무리 뭐 내가 50억 소유자다 그래도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잘해야 아시다시피 1+1 그래서 하나는 제대로 된 아파트고 하나는 그저 조그만 거 60제곱미터 그 되는 조그만 거 하나 더 주는데 그것도 3년에서 5년 이상 있어야 전매를 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그 전에는 못 파는 그런 것이어서 그걸 1+1이다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 주는 겁니다. 그냥 엄청난 고액 소유자들.
근데 이 모아타운은 그게 아니라 가액이 높은 사람은 2개도 주고 3개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액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리한 건 아니고 그래도 빌라 소유자가 조금 더 유리하고 덜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18억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34평 17평형 2개 신청 시에 이게 2개 아파트가 20억이 되고요. 요걸 14억에 갖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5억 7천이 일단 남고 그다음에 비례율에 의해서 20% 남으니까 3억 7천이 남아서 9억 4천이 남는다. 그래서 재산이 18억에서 내 재산이 27.4억 원이 된다. 52%가 남는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동네에는 뭐 30억 원 다물권 소유자도 어떤 분은 뭐 빌라를 개발하셔갖고는 10개를 혼자 갖고 계시고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액 소유자도 계신데 30억 원, 뭐 40억 원,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은 고액 소유자는 일반 재개발하고 달리 모아타운에서는 상당히 마음대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갖고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분은 34평짜리하고 30평짜리하고 25평 3개를 신청을 한다. 그럼 3개의 시가가 38억이고요. 이거를 27억에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70%니까 38억 곱하기 70% 하면 27억에 갖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합원의 특권에서 그 돈이 남고요. 그리고 여기서 권리가액이 남고 30억에서 12억이니까 36억이 남고요. 그리고 이게 38억 20니까 11억이 남고요. 6억 해서 11억이 남으니까 17억이 남고요. 그래서 이익금 합계가 17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17억이 남아서 재산 증가 30억이 17억이 남으니까 47억으로 변한다. 그런데 38억짜리를 27억에 갖고 올 수 있는데 아파트 3개를 근데 내 권리가 30억 내 소유 재산이 36억으로 20% 증가해서 36억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내 권리는 36억인데 이 3개를 갖고 와도 27억에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9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합에서 현금으로 8.9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4평, 30평, 25평 3개 아파트 갖고 그리고 현금 9억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 9억 원은 별로 필요 없어. 현금 9억 원 갖고는 조금 모자라. 내년에 뭐 우리 딸애도 그렇고 아들애도 다 시집장가 가는데 한 12억은 좀 현금이 필요해. 그럼 요거 12억이면은 요거 25평 대신에 한 20평짜리 하고 뭐 요렇게 해서 3개를 받되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한 3억이 더 세이브가 돼서 현금을 한 11억 정도 받고 아파트 3개인데 조금 작은 걸로 받으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액 소유자는 빨리 동의서를 내셔서 나는 이러고 싶다. 그래서 빌라 소유자나 이런 분들은 아파트 한 채 받으면 이제 되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분은 현금은 내가 난 뭐 현금 필요 없어. 현금 많어 집에. 그럼 현금 하나도 안 받고 나머지 뭐 몇 개로 받고 뭐 이래도 되고 현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한 10억 필요해. 그럼 거기에 맞게 요거를 잘 구상을 해서 그러면 현금이 10억 필요하시면 아파트 2개에다가 상가를 또 뭐 얼마짜리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얼마든지 상담을 하고 그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억 원 물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상가가 없어지니까 허전하다. 거기서 임대료 받고 내가 이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임대료 받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 상가를 한 30억짜리 받고 그리고 아파트 2채 받고 현금 7억 정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현금이 엄청 필요해. 한 현금이 20억 있어야 되겠어. 그럼 아파트 한 채 받으시고요. 그리고 상가는 한 20억짜리 정도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20억 현금 갖고 가세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최근에 저희 회사가 맞춤형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액 소유자의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하고는 달리 고액 소유자가 굉장히 불리한데 일반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 모아타운은 그 고액 소유자는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빨리 동의서를 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고액 소유자가 여러분 동네에 뭐 25분이 계시다. 그럼 25분을 다 조사를 해서 어떤 분은 상가로 다 받아야 되겠어. 내가 지금 상가 4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내 재산이 40억에서 60억으로 는다니 그럼 60억짜리 상가죠.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유 상가 그동안 임대료 말이야 받고 살았는데 임대료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골치 아파. 아파트 세 채 다 줘. 그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줘.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이 다 다르니까 만약에 이런 고액 소유자가 몇십 분 계십니다. 한 20분, 뭐 30분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은 빨리 오셔갖고 저희하고 자 나는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다 고액 소유자를 취합해보니까 상가는 한 800평 만들어야 되겠네. 현금은 어느 정도로 하니까 어떤 그 아파트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겠네. 그래서 특히 아파트야 여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분양분이 한 뭐 100세대 이상 나와서. 근데 상가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늦습니다. 설계를 나중에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지. 아까 그 설계 상무님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틀을 그냥 완전히 뒤바꾸고 이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그걸 감안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과는 달리 고액 소유자일수록 빨리 동의서를 내시면서 저희하고 의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맞춤형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2013년서부터 2024년 바로 작년까지 통계 수치입니다. 즉 주택을 단독주택, 아파트, 뭐 연립빌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때 그 2014년 11년 전에 서울 시내 전체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이 7억이었습니다. 6억 8천.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 통틀었으니까요. 그 단독주택이 뭐 50만 채가 있다. 그럼 50만 채 가격을 다 평균을 해보니까 7억이었다. 6억 8천. 근데 이게 11년 동안 11억으로 늘었습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즉 단독은 1.7배로 증가했다. 단독은. 빌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빌라는 11년 전에 2억 2천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빌라를 평균한 값이. 근데 이게 3억 4천으로 늘었습니다. 1.5배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11년 전에 아파트 값은 4억 8천이었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평균 값이. 근데 이게 그 단독을 능가해서 1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2.3배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 전체에 대한 통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특히 급등한 지역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게 차이가 나게 증가를 한 거고요. 그냥 서울 전체로 볼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더라도 빨리 빌라 가지신 분들이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단독 가지신 분들은 빨리 아파트로 갈아타셔야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 빨리 해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통계를 저희가 그림으로 그린 거지 실제 통계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끝까지 7, 8년 후에 입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중간에 파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몇십 년, 한 3, 40년 이 일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쭉 보면은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끝까지 입주하시는 분은 처음 시작할 때 원주민들께서 끝까지 입주하시는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동네마다 다르지만 반은 외부에 사시고 반은 내부에 사시는데 그 외부에 사시는 그 절반 분들은 거의 입주를 안 하십니다. 이미 외부에 사시니까. 그래서 내부에 사시는 분의 한 반 정도가 끝까지 입주하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파시고. 그래서 중간에 팔 때 잘 파는 것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동의서부터 내고 조합 설립을 해야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건축심의 받았다. 조합 설립됐다. 그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건축심의 받았댄다. 사업인거 받았댄다. 이럴 때마다 단계별로 그 여러분들의 집값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막 나타나고 구매자들도 나타나고 집값 뛰고. 그래서 중간에 파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은 집값은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들 그
입주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집값이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동의서 내서 조합은 만들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인가 받고 그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빌라 소유자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상가 다가구 고액 소유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소액 소유자들이 보통 염려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추가 분담금. 이게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 내가 지금 빌라를 한 20평짜리 사는데 그럼 비슷한 한 20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내가 분담금을 얼마로 추가 내야 되느냐? 추가로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시고 그거를 굉장히 고민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다.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4억 원. 이 분담금 1억 8천. 내가 지금 재산이 한 4억 되는데 분담금을 그 내 재산의 절반이 2억을 내라. 내가 2억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재산이 얼마나 이익이 남고 증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1억 8천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9억 4천짜리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9억 4천짜리를 갖고 오는 거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이 은행에 대출 받으면 5억 6억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빚도 안 지고 살았는데 왜 내가 막판에 이렇게 빚을 내?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 1억 8천이 추가 분담금이니까 한 2억 받아서 1억 8천 내고 2천 현금을 갖고 계셔도 되는 거고 조금 넉넉하게 하려면 한 3억 그냥 대출해 주니까 3억 받아서 1억 8천 내고 1억 2천은 그냥 수중에 있어서 그거 1억 2천이 있으면 1억 한 3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한 5, 6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냥. 장롱에 싸두고 내도 그럼 5, 6년 후에 여러분들이 8년 후에 입주하시고 5, 6년, 7, 8년 지나면 15년 후에 이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너무 뭐 엄청난 동네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반포예요. 저희가 원벨리 지금 우리나라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저 한강변의 원벨리 아닙니까? 이게 30평짜리가 70억에 팔렸다는 겁니다. 2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7, 8년 전에 저희가 일을 할 때 그게 어땠었냐 하면 그때 조합원분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업계에서 업체도 말씀하고 그런 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재건축하면은 평당 6, 7천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이구, 평당 6, 7천이 돼? 그럼 무슨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죠? 그러면서 근데 조합원이니까 6, 7천만 원 될 거를 한 4, 5천만 원으로 싸게 갖고 올 수 있게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 그래서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6, 7천이 아니라 뭐 1억도 넘어갈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아파트가 1억이 돼, 평당. 근데 그게 조금 있으니까 1억이 넘고. 입주해서 얼마 전에 입주했는데 입주해서 2달이 지나자마자 평당 2억이 넘어간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6천이 돼 7천이 돼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4천에 싸게 갖고 와. 그래서 기뻐하고 그러시던 분이 지금 6, 7천짜리 아파트를 가지신 게 아니라 평당 2억짜리 30평 70억짜리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긴 엄청난 동네지만 그 비율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억 빌라 갖고 이 9억 4천짜리 아파트로 갈아타는데 이 9억짜리가 앞으로 얼마짜리가 되겠느냐 15년 후에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 1억 8천 내가 9억짜리 갖고 오는데 거의 대출 2, 3억 받는 게 큰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받아서 버티기만 하면 12년 후에 이게 9억짜리가 얼마가 될 거냐. 저는 아까 5천은 넘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4,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계산이고 5천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입주할 때 되면 9억 4천이 아니라 이게 12억 13억은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억 빌라 지금 투자하고 나중에 미래 15년 후에 15억 정도 될 아파트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얘기지만 물론 제2의 IMF가 갑자기 터져서 나라가 망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뭐 여태까지의 추세로 비슷하게 간다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예, 장시간 지금 한 1시간 반 됐거든요. 장시간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이 이제 평일에는 10시부터 8시까지 오픈돼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또 이거 지금 한 번에 다 안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오셔서 차근차근 들으셔도 되고 주말에도 사무실 운영합니다. 주말에는 1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혹시 그 시간 아니라 나는 꼭 한번 상담 받고 싶다 하면 예약도 되거든요. 그럼 미리 예약하시면 그 시간 맞춰서 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안 오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가까우신 분들 사무실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사업성, 설계,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님도 오셨는데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되고, 여기 동의도 내신 분들, 안 내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 내신 분들은 뒤에 가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사업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